선생님,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정수는 숨이 턱 막히며 간호조무사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아까 복도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명의이전은 끝이라고. 정순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며느리가 설마?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도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눈을 감지도 뜨지도 못한 채 그동안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은근히 던졌던 질문들, 상가 명의에 대한 관심, 갑작스러운 헌신. 창밖으로는 재래시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재래시장 골목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2층 상가 건물. 그 2층에서 정수는 홀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64세의 그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삶의 무게가 온화한 얼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 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만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서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정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단정한 한복 차림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순의 얼굴엔 오랜 세월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 특유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고 회색빛 머리는 정갈하게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차라도 한잔하자. 작은 거실로 들어선 서희는 익숙한 손길로 찻잔을 꺼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장롱 위에는 남편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제자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재래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이 2층 상가 건물은 정순에게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정수는 혼자가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는 미용실과 작은 반찬 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2층 한쪽 방에는 젊은 대학생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골목의 정겨운 소음과 세입자들의 안부 인사가 그녀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끈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서희가 찻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늘 공손했고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진이가 지방에 있으니까 저라도 자주 와서 안부 여쭤야죠. 고맙다, 얘야.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너도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서희는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한결같이 정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빠짐없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남게 된 이후로는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정순도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떨어져 살게 된 상황에서 서희만큼은 믿을 수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미용실 사장님은 어떠세요? 월세 잘 내시나요? 응, 착한 사람이야.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 같은 건 잘 챙겨두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실질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조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오후가 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층 미용실에서는 파마하는 냄새가 올라왔고 반찬 가게에서는 고춧가루 볶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시장 골목은 또 다른 교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복이 많으세요. 서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에 상가도 있으시고 월세 수입도 안정적이고요. 그저 남편이 남겨준 거지 뭐. 정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야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부러워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서희는 그날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까지 함께 먹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상가나 월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활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서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과 상자를 내밀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이런 걸 왜 사와? 별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여느 때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아들 근황 등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서희는 평소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상가 명의는 아직 어머님 거죠? 그 순간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걸 묻냐?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냥요. 혹시 동진이 명의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편할 것 같아서요. 서희는 여전히 공손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계산을 정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명의인 건 내 일이지. 네가 왜 신경 쓰냐? 정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시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해고 뭐고 그만하자.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거라. 서희는 할 말을 잃은 채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한 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장 골목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반찬 가게에서는 주인과 단골들의 정겨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교육자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희의 관심이 단순한 효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느리와의 그 불편한 대화 이후 한 달쯤이 지났을까요?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 1층 미용실에서 들려오는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정순의 몸에는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찻잔 소리가 귀에 울렸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들리세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코끝으로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고 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으시고 의식도 또렷하세요. 의사의 설명이 차근차근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을 움직여 말을 해보려 했지만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지만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언어 장애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되실 거예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목을 움직이는 것은 문제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 불편했던 대화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진이는 정순이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지방에서 일 때문에 당장 오기 어려워해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네요. 서희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동진이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동진과 정순의 관계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받은 이후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고 업무에 치여 사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진은 아내 서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서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희는 매일 병원에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정순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병인처럼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의료진과 상담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헌신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서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정수는 여전히 어눌한 발음으로 답했습니다. 말씀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세요. 하지만 서희의 다음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점심? 정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음식이야 비슷비슷했고 뇌경색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겠네. 그렇죠. 기억이 좀 흐려지신 것 같아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뇌경색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전문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그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라니요. 자신은 분명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다만 말이 조금 어눌할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죠. 간호사가 답했지만 서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반복되었습니다. 서희는 의료진 앞에서 늘 정순의 기억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어제 한 말을 기억하는지, 방금 먹은 약이 무엇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이 혼자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조무사 복장을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정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은이? 네, 맞아요. 제가 5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이셨잖아요. 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순도 미소 지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옛 제자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많이 컸구나. 선생님 덕분에 간호조무사가 됐어요. 선생님이 늘 남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가은은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은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낯선 남자분이랑 이상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가은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명의전 서류에 도장 받는 건 어렵지 않다. 고 답하는 거예요.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관리를 더 이상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가족이 대신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도 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서류 위조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지금이 기회라고 했어요. 가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일 소름 끼쳤던 건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도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편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일하면서 그런 서류 많이 봤는데 정신이 또렷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네, 확실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정신이 또렷하시잖아요. 말만 조금 어눌하실 뿐이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느끼던 것을 누군가 이해해주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가은아. 아니에요, 선생님. 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명의 이전, 치매 진단만 받으면 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명의를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었죠. 한 달 전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하는 대로 해주자. 정순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서희가 치매 환자를 원한다면 완벽한 치매 환자를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가 평소와 같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정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반응이 느렸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예요. 서희요. 며느리예요. 서희?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서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물 좀 드세요. 서희가 컵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컵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손에서 놓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어머님.
서희가 급히 일어나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손에 힘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서희의 눈에는 뭔가 계산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은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중간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희가 다가와 새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숟가락을 받아들고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숟가락이에요. 어머님, 숟가락?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희는 점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희는 뭔가 노리는 표정으로 간호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님이 오늘 아침부터 좀 이상하세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 못 하시고, 물건 이름도 헷갈리시고, 간호사는 정순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치매 검사도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것도 고려해봐야겠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서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정수는 눈을 감고 있는 척하며 서희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숟가락도 제대로 못 쓰시고, 내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전화 너머로 동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치매라고? 갑자기 왜? 나도 놀랐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그럴 리가 없어. 정말이야? 동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매 검사를 고려한다고 해. 빨리 와볼 수 있어? 아,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미안해. 며칠만 더 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괜찮아. 내가 계속 모실게. 고마워. 서희야, 정말 미안해. 너만 믿고 있을게. 어머님 좀 잘 부탁할게. 서희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만족감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희는 다시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동진이가 걱정한다고 하네요. 동진이?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누구죠? 정순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40년간 아이들 앞에서 다양한 표현을 해온 경험이 지금 빛을 발했습니다. 동진이요. 어머님 아들. 아, 동민이? 정수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서희의 얼굴에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가은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 가은이 혈압 체크차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혈압 재러 왔어요. 가은은 평소와 같이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은아.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가은은 혈압계를 정순의 팔에 감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연기야.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연기라니요? 치매인 척 연기하고 있어. 덫을 놓는 거야. 가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순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녹음기가 필요해. 정순의 부탁에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거로 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재빨리 혈압 측정을 마치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에요. 푹 쉬세요. 이틀 후 가은은 약속대로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기계였지만 녹음 기능은 완벽했습니다. 수납장 뒤쪽에 숨겨드릴게요. 가은은 능숙하게 녹음기를 수납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녹음할 수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고마워, 가은아.
며칠간의 치매 연기와 증거 수집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희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년 남성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어머님을 도와주실 분이에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처럼 말이죠.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브로커가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브로커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입니다. 어머님 상태를 고려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연명치료 거부? 정수는 마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만약을 위해서 서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희가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사인만 해주세요. 브로커가 서희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요, 어머님, 이 줄에다가. 서희가 정순의 손을 잡고 서명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서류 지금 당장 내려놔. 동진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서희는 깜짝 놀라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건 오해야. 나는 그저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서희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동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오해라니. 뭐가 오해야? 동진은 수납장으로 다가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오해야? 그게 뭔데?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진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서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치매 판정만 받으면 명의 이전은 끝이야.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 의사도 치매 검사를 고려한다고 하니까. 응, 타이밍이 좋아. 서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브로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입 다물어. 병원 CCTV도 있고 증인도 있어. 얼마 후 경찰과 병원 보안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건이 이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녹음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 서 있던 브로커가 갑자기 몸을 틀며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숙여 보안 직원을 밀쳐내고 병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이 소리쳤고 뒤이어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병원 복도가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복도엔 긴급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던 병동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새끼 잡아. 경찰과 병실 보안팀이 그를 뒤쫓아 전력 질주했습니다. 브로커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아났습니다. 정수는 침대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께가 천천히 들썩였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틀 전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납장 속 녹음기에는 서희의 여러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은이 혈압 체크차 들어왔을 때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었습니다. 가은아, 동진이한테 전화 좀 해줄래? 네, 선생님, 뭐라고 전할까요? 내가 급히 통화하고 싶다고 해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동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희로부터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들은 터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동진아, 정수는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괜찮아 보이시네요? 나 괜찮다. 정신도 멀쩡하고. 그런데 서희가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서희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갑자기 기억력도 떨어지고 저도 못 알아본다고 했어요. 다 거짓말이야. 정순의 말에 동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서희가 내 상가를 노리고 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동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서희가 어떻게? 너는 모르겠지만 서희가 낯선 남자와 내 명의 이전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연명치료 거부서까지 준비한다고 하더라. 정수는 가은이 들었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 남자가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받는 건 어렵지 않다고 했어. 그리고 서희가 어머님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고. 정말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동진의 목소리에 동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다면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꾸며낼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상태에서 말이죠. 응, 그리고 제일 소름 끼쳤던 건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도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편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였어. 동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증언이 지어낸 이야기라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약 때문에? 동진아, 나 정신 멀쩡해. 그리고 이걸 들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야. 다른 분도 들었다고요? 가은이 내 옛제자야. 지금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하고 있어. 그 애가 먼저 내게 와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내가 치매 연기를 해서 덫을 놨어. 증거도 모았고. 증거요? 녹음기로 서희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뒀어.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 동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은밀히 병원으로 와. 언제요? 모레 오후쯤? 서희가 또 뭔가 시도할 것 같아.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 알겠어요, 어머니. 프로젝트는 일찍 끝마치는 걸로 하고 모레 바로 병원으로 오겠습니다. 그 통화가 있었기에 동진은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의 예상대로 서희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들고 왔고 동진은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서희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 서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차분하게 유지해왔던 표정이 산산조각나며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동진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동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서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정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수는 서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일들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미쳤었어요. 서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거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상가 때문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어머님을 걱정해서였어요. 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서희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상가도 돈도 다 포기할게요. 서희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동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큰 배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게요. 그때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어눌했던 말투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희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서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네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순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우리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이후 연명 치료까지 거부하게 만들려고 했잖아.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진이까지 속였어. 네 남편을, 내 아들을.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정수는 서희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게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짓이야? 서희는 울음소리만 낼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러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충격이야. 서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박서희 씨,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서희는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체념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예정입니다. 병원 내 보안 기록 및 녹취 파일 확보되었고 의료기관 측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당장 동행해 주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서희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더 이상 서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서희는 경찰관에게 끌려나가며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정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서희가 체포되는 것을 보자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병실 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원 보안팀에게 막혔습니다. 브로커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병실에 계셨던 분 맞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다른 용무로. 하지만 브로커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은이 복도에서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아까 며느리분이랑 같이 있던 분이에요. 브로커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다가오자 브로커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연행되고 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평온한 정적이었습니다. 동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됐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동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견뎌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정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겉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의 말에 동지는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은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가은아. 정수는 옛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선생님이 워낙 지혜로우셔서 잘 해결하신 거예요. 가은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서울지방법원의 한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는 동진과 정순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초췌해진 모습의 서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서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치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만하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행위를 저질렀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노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서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서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자리를 떠나자 법정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동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진은 서희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였습니다. 여보,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신청서야. 여보, 제발. 서희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동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내 어머니한테. 서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그리고 연명치료까지 거부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동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가 돼? 동진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다 네가 계획적으로 한 짓이잖아. 그래, 맞아. 계획적으로 했어. 서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데. 처음부터 날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셨잖아. 동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나를 경계하셨어. 상가 얘기만 나와도 경계하고. 서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상가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낡은 건물 하나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하자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관리 못 하실 텐데 내가 대신 해드리려고 한 거잖아. 대신 해드린다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까지? 그건 만약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야? 동진의 추궁에 서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래. 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상가 관리비도 많이 들고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 서희는 이제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 너 지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사람이 할 말?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잖아. 서희는 이제 아예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 그 입 다물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현실은 현실이잖아. 나가라고, 당장. 동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좋아, 나도 이런 가난한 집안은 더는 필요 없어. 서희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백날 어머니 모시고 가난한 집구석에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서희는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들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동지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동지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정순은 놀랐습니다. 동진아, 왜 그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동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어엿한 어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받고 나서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서희가 모실 거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만. 괜찮아. 그만 일어나렴. 정순이 말했지만 동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방치해둔 제 잘못이에요. 서희가 그런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너를 탓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직접 찾아뵙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동진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와 이혼했어요.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동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너에게는 힘들겠지만 이게 제대로 된 선택 같아. 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며칠 후 정수는 휠체어를 탄 채 동진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상가에 가보자. 동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도착하자 정수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동진이 정순의 휠체어를 밀며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미용실 사장이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있었어? 네, 많이 걱정했어요.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요. 미용실 사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아주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동네가 허전했어요. 옆에 있던 반찬가게 사장도 나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고마워. 다들 건강하게 잘 있었지? 네, 저희야 잘 지냈죠. 아주머니가 빨리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동진이 휠체어를 밀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그리우셨죠? 그래. 정수는 창가로 다가가 시장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처럼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서희의 음모로 위협받았던 이 공간이 다시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진아, 예, 어머니. 이곳은 내가 지켜낸 삶의 자리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회가 깊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내 것을 지킨 거지. 정수는 상가 건물을 고요히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소중한 공간,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이 작은 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진심의 장소이기도 해. 진심의 장소요?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된 곳이야. 동진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그 말은 서희의 배신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진은 어머니를 다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재활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진은 어머니의 병실 문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효자가 되겠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정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서희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옛 제자와의 인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64세의 전직 교사 정수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극복했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재래시장 골목의 작은 상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켜낸 삶의 자리에서 되찾은 진심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